고인의 지혜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삼국지 연애는 나관중이 14세기에 집필한 중국 역사 소설로 1900년부터 280년까지의 혼란스러웠던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총 120회에 걸쳐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진수의 삼국지 기록과 민간에 전해지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7알은 사실에, 3알은 허구로 구성된 이 소설은 중국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4대 고전 소설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에는 춘추 전국시대, 초안 쟁패기, 삼국시대, 남북조시대, 5대 십국시대 등 수많은 난세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시대를 꼽으라면 단연 삼국시대일 것입니다. 이 삼국시대가 그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소설 삼국지 연의가 독자들에게 선사한 엄청난 성공과 감동 덕분입니다. 너무나도 흡인력 있는 내용 덕분에 삼국지 연의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각국에서는 자국어로 번역되어 수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고인의 지혜 채널에서는 이 유명한 소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롭고 귀중한 삶의 지혜와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삼국지 연애에 담긴 26가지 명언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람 중에는 여포, 말 중에는 적토마. 이 말의 뜻은 사람이라면 여포처럼, 말이라면 적토마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언은 특정 인물이 말한 것이 아니라 천하에 널리 퍼져 여포의 재능과 적토마의 뛰어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삼국지에서 여포는 세상에 적수가 없는 무예의 달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방천화극과 그를 태운 무적의 적토마는 여포를 천하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난폭하고 오만한 성격 때문에 결국 그는 병사들의 배신으로 포박되어 조조에게 넘겨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2. 참새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리오. 여기서 붕셀은 대붕, 즉 독수리를 의미합니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꾸짖는 자가 바르게 꾸짖으면 나의 스승이요. 나를 칭찬하는 자가 바르게 칭찬하면 나의 벗이다. 달콤한 말로 아첨하며 우리를 부추기는 자들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좌절시키는 무의미한 판단은 흘려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옛말에 유유상종이라 했습니다. 사자가 영양과 어울리지 않고 사나운 늑대가 양떼와 함께 풀을 뜯지 않으며 독수리가 참새와 나란히 날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려면 우리의 동반자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같은 뜻을 품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신경 써야 할까요?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합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시선에 너무 집착하면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의견과 생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이 유유상종하듯 사람 또한 무리를 이룹니다. 매일 당신을 발전시키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이는 오직 믿을 수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언제나 진심 어린 신뢰가 오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수를 깨닫도록 돕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좌절하고 길을 막히기를 바라는 무수한 판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일방적으로 신경 써서 스스로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부터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사회에 맞춰 눈치 보며 행동하기보다는 진심을 다해 우리 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해준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눈 내리는 날 숯을 보내주며 고난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이들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공했을 때 비단 위에 꽃을 더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법입니다. 만약 관계가 서로 다른 원으로 존재한다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다른 원에 억지로 자신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독수리가 아무리 온순하다 해도 전깃줄에 앉아 참새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기품과 매력을 빛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만한 진정으로 귀중한 가치이지 외부인의 시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할 권리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의 정체성이나 가치를 영원히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입니다. 결국 당신만이 당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독수리라면 참새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독수리의 속도, 비행 고도, 그리고 힘은 참새가 영원히 경험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택해야 할 것은 자신을 명확히 이해하고 목표와 방향을 확고히 정하며 자신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애써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질들은 시간이 지나야만 가장 명확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각자 스스로를 살펴보고 그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동정적인 말에는 깊은 미소를 지으며 대하고 모욕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현명하고 능숙하게 행동하며 다음 4가지를 명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존경한다면 겸손함을 잊지 말고, 진심으로 대해준다면 소중히 여기며, 당신을 도와준다면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당신을 사랑한다면 평생 기억하십시오. 고인의 지혜 채널에서는 독수리에 대한 귀한 교훈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7가지 기본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 1. 독수리는 오직 다른 독수리들과 함께 날거나 홀로 날아다닙니다. 그들은 매우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며 대머리술이나 까마귀 혹은 거위나 청둥오리 같은 다른 새들이나 가금류와는 함께 날지 않습니다. 더 작은 새들과는 절대 함께 날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특성은 항상 남들과 다른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독수리의 수준이 다른 새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며 다른 새들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길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과 사업에서 이것은 현대 마케팅의 아버지 필립 코틀러가 말했던 블루오션 전략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라. 틈새 시장, 틈새 지역을 연구하고 경쟁이 적은 곳을 택해 마치 홀로 자기 길을 가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위급할 때는 스스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지를 뛰어넘어 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원칙 2. 독수리는 높은 고도를 비행하는 동시에 매우 넓은 시야를 가집니다. 그들의 눈은 5km 거리에서도 먹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먹이를 발견하면 심지어 작은 설치류일지라도 독수리는 그 먹이에 모든 집중력을 쏟아붓고 이를 포획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설정합니다. 먹이를 잡을 때까지 어떤 문제도 독수리의 목표를 방해하거나 바꾸지 못합니다. 성공의 핵심 요소는 자립심, 열정, 높은 집중력,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독수리는 먹이를 발견하면 날개와 발을 온전히 사용하여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원칙 3. 죽은 동물의 썩은 고기를 먹는 대머리 수리와는 달리 독수리는 절대로 죽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신선하게 사냥한 먹이만을 즐겨 먹습니다. 원칙 4. 독수리는 폭풍을 좋아합니다. 폭풍을 사랑하는 유일한 새라고 여겨집니다. 회색 구름이 비바람과 함께 몰려올 때 독수리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바람과 폭풍은 독수리에게 자신의 날개로 구름 위로 더 높이 솟아오를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새들은 바위 틈이나 나무 뿌리에 숨어 피난처를 찾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공에 있어서 꾸준한 훈련과 단련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삶의 99%는 스스로의 단련에서 오며 단 1%만이 타고나는 것입니다. 폭풍 후에 익숙해지면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약하다면 함부로 바람 속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원칙 5. 독수리는 다른 개체를 신뢰하기 전에 항상 시험하는 특별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은 긴 과정입니다. 수많은 아는 사람들 중 진정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진심으로 우리를 배웅해 줄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진정한 친구는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 곁에 나타나 함께 걸어주며 우리를 격려하고 동시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언제나 나타납니다. 그런 이들에게 온전히 신뢰를 보내고 우리 곁에 굳건히 붙잡아 두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몇 안 되는 귀한 존재입니다. 원칙 6. 알을 낳기 위해 수컷 독수리와 암컷 독수리는 포식자가 둥지를 공격하거나 해칠 수 없는 매우 높은 곳에 둥지를 짓습니다. 둘은 새끼를 키우고 보호하는 임무를 분담합니다. 암컷은 알을 낳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수컷은 둥지를 짓고 먹이를 구합니다. 수컷은 바위 틈새에 단단한 마른 나뭇가지를 놓고 더 작은 나뭇가지들을 모아 둥지에 쌓습니다. 나뭇잎으로 둥지 바닥을 깔기 전에 그는 마른 가지와 가시가 있는 가지를 아래에 깔고 그 위에 부드러운 풀을 놓은 다음 자신의 깃털을 뽑아 부드러운 안감을 만들어 둥지를 완성합니다.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어린 새끼들은 보통 겁에 질려 즉시 둥지 안으로 다시 뛰어듭니다. 그러자 어미 독수리는 둥지 안의 부드러운 덮개를 모두 걷어내고 뾰족한 가시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다시 새끼들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새끼 독수리들이 다시 둥지로 뛰어들면 뾰족한 가시가 그들을 찔러 피가 나게 하고 새끼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둥지 밖으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이 훈련이 끝난 후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절벽과 허공으로 밀어냅니다. 새끼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면 아비 독수리가 날아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을 다시 잡아올립니다. 이 훈련은 새끼 독수리가 지식을 습득하고 날개짓하며 날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로부터 얻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이 생기면 자녀는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아이든 넘어지지 않고는 바르게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를 너무 사랑하여 올바른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임종을 앞두고 왜 자신의 자녀가 영원히 성장하지 못하고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젖병을 들고 먹는 법을 배우는 것이 자립교육의 시작이며 부모는 멀리서 지켜보고 보호할 뿐입니다. 이는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다가 세상에 내보냈을 때 그 병아리가 늘 폭풍 후 뒤에 숨으려 하고 결국 쓰레기나 뒤적이며 마을 울타리 주변을 헤매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식이 아비보다 나으면 그 집안에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운이 좋다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의 단점을 알려주는 스승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막 한가운데 버려두고 그 후에 격려하며 사막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떠돈 후에야 비로소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이는 진정으로 귀한 깨달음입니다. 원칙 7. 독수리는 또한 노년기를 중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늙어 더 이상 민첩하지 않고 깃털이 약해져 죽음에 임박했음을 느낄 때 독수리는 동굴 깊은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독수리는 몸의 모든 깃털을 스스로 뽑아 완전히 벗겨냅니다.
그리고 몸에 새로운 깃털이 자랄 때까지 동굴에 숨어 지냅니다. 그 후에야 동굴을 나와 다시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체계적으로 세상의 법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며 사고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항상 단순화해야 합니다. 또한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움켜쥐었던 모든 것은 필요할 때 버릴 줄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 전체는 오직 평안과 건강한 기쁨이라는 두 단어를 찾아 노력하는 것과 같으며 오직 현재만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3. 제갈량, 몸 바쳐 충성하되 죽은 후에야 멈출 것이다. 이것은 제갈량이 촉한의 황제 유비와 당시 촉의 군주였던 유선에게 자신의 마음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위나라를 치기 위해 기산으로 6차례 출병했지만 천명을 바꿀 수 없었던 제갈량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면 기뻐하지 말고 노할 만한 일이 아니면 노하지 말라. 인간으로서 칠정유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희로애락은 모든 이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신불육이라 자신과 가족, 시족, 마을, 그리고 나라에 대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져야 합니다. 제갈량처럼 신비로운 지략가이자 천문과 지리에 통달한 이조차도 무거운 책임감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모사제인 성사제천. 인간은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기쁨과 만족은 적고 슬픔과 고통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우리에게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대장부, 당당하고 떳떳한 군자답게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 분노하든 그것은 마땅히 기뻐하고 분노할 만한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도리입니다. 4. 주유. 하늘은 어찌 주유를 낳고 또 제갈량을 낳았단 말인가. 주유, 175년생, 210년 사망, 자는 공근. 당시 주랑으로 불렸던 그는 삼국시대 동호의 명장이자 개국공신입니다. 주유는 조조의 대군을 적벽에서 대승으로 물리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적벽대전은 당시 가장 큰 전투이자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삼국 정세의 판도를 가른 전투였기에 그의 이름은 중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과 2년 뒤인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 연회에서 주유는 도량이 좁고 재능이 부족하여 제갈량을 해치려다가 결국 3번이나 제갈량의 약이 올라 죽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는 나관중 작가의 허구일 뿐 역사와는 완전히 다르며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문학작품의 엄청난 인기로 인해 민간 문화에서 주유의 명성과 이미지는 지어낸 이야기들로 인해 왜곡되었고 하늘은 어찌 주유를 낳고 또 제갈량을 낳았단 말인가 라는 말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갈량이 주유를 3번 약올린 끝에 죽게 했다는 이 장면들은 나관중의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나관중은 주유를 질투심 많고 동호의 화근인 제갈량을 없애려 항상 노력하는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적벽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도 주율은 제갈량을 제거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죽기 직전 주유는 분통을 터뜨리며 하늘에 탄식했습니다. 하늘은 어찌 주유를 낳고 또 제갈량을 낳았단 말인가. 정복전, 가영설, 양요춘에 져서 중국 고대 부장수화에는 이 말이 작가의 말이며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중퇴의 삼국에서 강동의 명장을 언급할 때 사람들은 흔히 주유를 3번 약올린 이야기와 하늘은 어찌 주유를 낳고 또 제갈량을 낳았단 말인가를 떠올립니다. 주유는 뛰어난 지략가이자 침착한 인물이었다는 등 안타깝게도 이것은 소설일 뿐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는 제갈량이 주유를 약올린 적이 없으며 설령 약올렸다 해도 죽을 리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주유는 강하고 너그러운 성격이었고 반대로 제갈량은 덕망 있고 고매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3번이나 주유를 약 올렸다는 이야기가 간교하고 음흉한 소인배로 묘사될 수 있었을까요? 이는 호적의 말처럼 사료와 소설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5. 유비. 자령은 온몸이 간덩이로 가득 찼구나. 이것은 유비가 자신의 용맹한 장수 상산 조자룡에게 바친 말입니다. 삼국지 연애에서 조우는 작가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묘사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가 전장에 나설 때마다 당당하고 용맹한 기세로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주군으로부터 이처럼 확실한 인정을 받는다면 당연히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삼국지를 읽는 독자들이 조운의 용맹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홀로 수십만 조조의 궁대 속을 헤치고 들어가 어린 유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조우는 관우와 함께 삼국시대 유일하게 명나라와 청나라 때 건립된 제문묘에 모셔진 2명의 무장입니다. 그곳에는 각 왕조에서 가장 재능 있고 충성스러웠던 문무 관리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6. 사마휘. 와룡과 봉추 둘 중 하나만 얻어도 천하를 평정할 것이다. 제갈량은 명군을 만났으나 때를 만나지 못했으니 안타깝도다.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 연회 제37회에 사마휘가 등장합니다. 공명이 와룡강에 머물 때 학식이 높고 재능이 뛰어난 사마휘 수경 선생에게 유비가 천하에 누가 세상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사마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와룡과 봉추 둘 중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는 깜짝 놀라 와룡과 봉추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으나 사마휘는 미소만 지을 뿐 답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서서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유비를 떠나 조조에게 가게 되자 서서는 떠나기 전에 유비에게 제갈량을 천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마휘는 유비가 서서와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비가 그 이야기를 하자 사마휘는 발을 구르며 서서가 조조의 계략에 넘어갔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유비는 한참 동안이나 놀라 있다가 제갈량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마휘는 제갈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한가로이 앉아 있을 때 공명은 종종 자신을 관중과 아기에 비유하지만 사실 이 사람의 재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나라를 800년 동안 지탱한 강자하에 비견될 수 있고 한나라의 400년 위협을 이룬 장량과도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장군께 말씀드렸던 와룡이 바로 제갈량이고 봉추는 방통입니다. 사마휘의 설명을 들은 유비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즉시 옷을 차려입고 제갈량을 만나러 갔습니다. 말을 마친 사마휘는 대문으로 돌아가 홀로 탄식했습니다. 제갈량은 명군을 만났으나 때를 만나지 못했으니 안타깝도다. 이 말은 제갈량이 유비를 보좌하여 한나라 왕실을 중흥시키고 촉한을 건국했지만 와룡과 봉추를 모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원을 통일하는 대업을 이루지 못하고 아쉬움을 안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마휘가 말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며 사마휘의 사람을 꿰뚫어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천시지리 인화, 텐시지리 인화라는 말처럼 때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재능도 큰 업적을 이룰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7. 손책. 안으로는 장소에게 묻고 밖으로는 주유에게 물어라. 이것은 손책이 임종 직전 자신의 친동생이자 훗날 오나라의 왕이 된 손권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손권은 불과 17세에 강동의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손책은 권력을 잡았을 때 종종 책략은 부족하나 기계는 넘쳤다고 평가받았는데 이는 무예는 매우 뛰어났지만 지략은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처럼 사람을 꿰뚫어보는 재능을 지녔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손책의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생이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부의 일은 장소에게 묻고 외부의 병사 관련 일은 주유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소는 손권이 강동을 다스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주유는 천하의 명성을 떨친 적벽저전에서 오나라 군대가 조조의 위나라 군대를 격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 말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장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손권이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대가 직접 그 자리를 대신해도 좋습니다. 훗날 불리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저 편안히 서쪽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후 손책은 다시 손권을 불러 직접 인장을 동생에게 건네주며 당부했습니다. 군사를 움직이고 칼날을 휘두르며 천하를 다투는 두 전투에서 너는 나만 못하다. 그러나 현명한 인재를 사용하여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강산을 지키게 하는 것에서는 내가 너만 못하다. 손책의 마지막 말은 마치 장소에게 대업을 온전히 위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 현명한 인재가 자신의 동생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계속 돕도록 설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이 영웅의 위대함과 깊이를 보여줍니다. 8. 조조. 자식을 낳으려면 손중모 같아야 한다. 이 말이 조조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정도입니다. 이 말은 손권, 손중모를 칭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손권은 어릴 때부터 나이에 비해 뛰어난 재능으로 유명했습니다. 9세 때 그의 설득력 있는 재능으로 홀로 유표에게서 아버지의 시신을 되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유표와 성공적으로 화해하여 강남의 세력이 형주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손권은 총명하고 지략이 뛰어나며 원대한 비전을 지닌 타고난 지도자의 자질을 일찌감치 드러냈습니다. 손권은 불과 17세에 형의 뒤를 이어 강동의 최고 관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손권이 훗날 매우 젊은 나이에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세력 앞에서 굳건히 버텨 조조와 유비의 가장 큰 맞수가 되었다는 점에서 조조의 뛰어난 인물감식 능력을 보여줍니다. 9. 조조. 천하의 영웅은 오직 사군 유비와 조조뿐이다. 이것은 조조가 유비와 술잔을 기울이며 영웅을 논할 때 했던 고전적인 명언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조조가 했던 모든 말 중에서 이 말이 가장 심오하다고 여깁니다. 조조의 인물감식 능력은 실제로 너무나도 정확함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유비의 야망을 시작부터 꿰뚫어 보았고 사마이의 야심까지도 명확히 알아차렸습니다. 정말이지 조조를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 조조, 실패는 좋은 일이다. 적벽대전의 참패 후 처참한 광경과 통곡하며 풀이 죽은 병사들 앞에서 조조는 북을 치고 징을 울려 장수로서의 정신과 기계 그리고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역량을 단련시켰습니다. 조조의 연설은 삼군 장병들의 정신과 사기를 맹렬히 북돋아 주었습니다. 조조는 과연 탁월한 군사 전략가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장수는 의사와 같다. 의사가 많은 사람을 치료할수록 의술이 뛰어난 것처럼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을 죽게 할수록 의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장수가 몇 번의 시련을 겪지 않고서야 어떻게 승리하는 법을 알겠는가. 이 세상에 백전백승하는 장수는 결코 없다. 오직 패배해도 낙담하지 않고 패배할수록 더 용감해져서 결국 승리를 쟁취하는 자만이 존재한다. 우리가 83만 대군을 이끌고 남방을 정벌했으나 겨우 5, 6만 군사를 가진 손권과 유비에게 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이 승리하여 오만함, 자만심, 적을 얕보는 마음, 자부심이라는 병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단순한 고육지책조차 알아차리지 못해 동호가 화공을 펼치게 내버려 두었다. 이는 우리가 이제 그런 패배를 받아들일 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실패는 좋은 일이다. 실패는 우리에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 실패는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 실패는 우리에게 어떻게 천하를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 사람이 큰 일을 이루려면 잡을 줄 알면 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승리하는 싸움도 마찬가지다. 승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패배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11. 사마이.
사람은 비굴해서는 안 되지만 경애할 줄 모르는 것도 안 된다. 자신의 적수를 경애할 줄 알아야 한다. 사마이는 중국 삼국시대 조위에서 봉직했던 정치가이자 군사 전략가입니다. 그는 위나라를 대체한 서진 왕조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평생 동안 사마이는 자신의 가장 큰 두 적수, 즉 등고와 제갈량 앞에서 항상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조위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조예가 죽고 조상이 자신의 세력을 이용해 독단적이고 전행을 일삼으며 조정 전체를 장악하자 그는 사마이를 태부로 승진시켜 조정 내 그의 권력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사마이는 조정과 조위 국가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이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조상의 감시를 묵묵히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마이의 제자 중 한 명인 종회는 답답한 마음에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는 태부라는 자리에서 돌이나 논하고 계실 것입니까? 종회의 이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대신들의 염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마이가 조상에 맞서 싸워 조정을 장악하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만히 앉아 등고의 사례를 들어 종회를 경계시키고 한 가지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비굴해서는 안 되지만 경외할 줄 모르는 것도 안 된다. 자신의 적수를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마이가 신중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가 비굴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적이 얼마나 강하고 뛰어난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적을 경외하고 그것을 자신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12. 사마이, 패배해도 아프지 않고 패배해도 수치스럽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패배를 잘하는 것이다. 제갈량과의 권력 다툼과 지략 싸움 중에 한 번은 사마이가 제갈량의 기만술에 속아 군사들이 식량을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위나라 군대의 병력은 총나라 군대의 몇 배나 되었지만 사마이는 병사들에게 되찾으러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 장수들이 격분했습니다. 사마이의 두 아들도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다가 아버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사마이의 대영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마이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전투하러 온 것이냐? 아니면 남과 기세를 겨루러 온 것이냐? 오직 이기려고만 하는 자가 과연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전투에서는 가장 먼저 패배를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패배해도 수치스럽지 않고 패배해도 아프지 않아야 비로소 활짝 웃을 수 있다. 결국 훗날 그가 삼국을 통일하며 천하를 장악했을 때 그의 이 말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13. 유비. 차라리 죽을지언정 불인불의한 짓은 하지 않겠다. 조위 정벌의 여정에서 제갈량과 함께 했던 유비는 조조와는 정반대의 삶의 철학을 가졌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불인불의한 짓은 하지 않겠다. 바로 이 때문에 유비는 비록 집신장수에 불과했지만 장비, 관우 두 무장 형제와 위대한 전략가 제갈량, 조자룡, 마초, 황충 같은 천하의 영웅들과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역사를 뒤흔든 위대한 업적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14. 유비, 승상의 재능은 조비의 10배이니 필히 나라를 안정시키고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짐의 아들에 대해서는 도울 수 있다면 돕고 만약 무능하다면 그대가 스스로 대신하여라. 서기 223년 동호정벌에서 유비는 참담한 패배를 겪고 백제성으로 퇴각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촉한 장무 3년, 즉 223년에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이중고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제갈량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태자가 아직 어리다. 승상의 재능은 조비의 10배이니 필히 나라를 안정시키고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짐의 아들에 대해서는 도울 수 있다면 돕고
만약 무능하다면 그대가 스스로 대신하여다. 이 말을 들은 제갈량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즉시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신은 필히 전력을 다하여 유선을 죽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보좌하겠습니다. 유비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태자에게 조서를 내려 훈계했습니다. 너와 승상은 함께 협력해야 하며 승상을 아버지처럼 대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유비가 제갈량을 극도로 신뢰하여 그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유비 자신은 사람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었고 공명의 재능에 탄복했기에 이 위대한 대신이 자신의 아들을 국궁진력으로 보좌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제갈량에게 막중한 책임을 광명정대하게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말 덕분에 그 후로 제갈량은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충성하며 유씨 왕조를 보좌하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15. 조조. 내가 죽은 후 너희들은 부지런히 바느질하여 팔아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라. 조조는 삼국시대 난세의 간응으로 유명했습니다. 간교함, 교활함, 음모, 잔인함,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종 직전 조조의 유언은 놀랍도록 평온하고 소박했습니다. 먼저 그는 대신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천하를 호령한 지 30년이 넘었다. 거의 모든 곳이 머리를 숙여 복종했으나 강동의 손권과 서촉의 유비는 아직 멸할 수 없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라 훗날 내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나의 처처백에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장남 조비만이 충우하고 공선하여 대를 이을 수 있으니 경들은 온 마음을 다해 그를 보좌하라. 그 후 조조는 아내와 첩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 너희들은 부지런히 바느질하고 수를 놓아 팔아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라. 이제 음모도 괴계도 없고 득실을 따지는 계산도 없었습니다. 조조의 마지막 말은 천하를 손에 쥔 위황의 말이라기보다는 그저 처자식에게 뒷일을 부탁하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평생 간웅의 삶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은 그의 부드러운 감정적인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16. 손권. 천하는 너 혼자만의 천하가 아니라 온 천하의 것이다. 현명한 인재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백성들과 함께 고생해야만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손권은 삼국시대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황제였습니다. 일생 동안 탁월한 재능을 보였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많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권력이 혼란스러워졌으며 태자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것을 불안해했습니다. 와이즈 직전 그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이 생에서 오랫동안 황제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버지와 형님 그리고 신하들의 도움 덕분이었다. 이제 아버지와 형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매우 기쁘다. 하지만 여기 있는 너는 아직 너무 어린데 벌써 왕위에 올라야 하는구나. 사방에 순리와 영리, 강함과 약함이 있으니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천하는 너 혼자만의 천하가 아니라 온 천하의 것이다. 현명한 인재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백성들과 함께 고생해야만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손권의 마지막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누구라도 당시 10세였던 어린 아들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과 지극한 보살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걱정했던 대로 눈을 감기 전 태자 솔량은 8년 만에 권신에게 배위되어 겨우 1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7. 제갈량. 문이 있으면 무를 대비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가이자 군사 전략가로서의 그의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평화는 아무 일 없는 것이지만 어떤 일이든 문학적인 일이든 외교적인 일이든 모두 지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군사적 조치는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적인 일에도 무적인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인류 전쟁 역사에서는 언제나 설레후병, 즉 예의를 먼저 갖추고 나서야 군사행동을 취했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전에 신중하게 준비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유비무환,
즉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공자 또한 말했습니다. 인무원려 필유근우, 즉 멀리 내다보지 못하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8. 제갈량, 재주 있다고 남에게 교만하지 말고 총애 받는다고 못된 짓 하지 마라.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을 깔보기 쉽습니다. 행동과 말투,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을 얕잡아보고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칭송받기를 바라며 오만하게 남을 압도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주가 있더라도 평범한 존재에 불과하며 실패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몰락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사기에 기록되기를 주왕은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보통 사람보다 학식이 넓고 비범한 힘을 지녀 맨손으로 맹수를 때려잡을 수 있었으며 신하들을 능가하는 날카로운 변론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주왕은 재능과 지혜, 힘을 가졌지만 재능을 믿고 신하들에게 교만했으며 간언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조가가 함락되자 녹대에 올라 자살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총애를 받는 사람들도 제멋대로 행동하고 못된 짓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총애를 받고 도움을 받을 때 그들은 쉽게 권력을 남용하고 법의 원칙에 어긋나며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변하고 운세는 기울기 마련입니다. 그들을 지지해주던 사람이 사라지면 예전에 그들의 머리 위에 군림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재주 있다고 남에게 교만하지 말고 총애 받는다고 못된 짓 하지 마라. 라는 말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19. 방덕. 용장이라 불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사라 불리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며 살기를 구하지 않는다. 방덕, 170년생 219년 사망, 자는 영명. 그는 서량의 무장으로 마등과 마초를 섬기다가 나중에는 조위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삼국시대의 두 큰 전투인 211년 동관 전투와 219년 번성에서 관우와 맞선 전투에 참전하여 이름을 떨쳤습니다. 번성 전투에서 관우는 진영에 돌아와 자신의 아들 관평에게 말했습니다. 방덕의 칼솜씨는 정말 뛰어나다. 과연 조조분의 용장다운 명성을 지녔구나. 관평이 말했습니다.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를 베어도 서량에 보잘것없는 병사 하나를 베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실수라도 한다면 아버지의 위명이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관우는 일시적인 무력으로는 방덕을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당시 가을이었고 비가 끊임없이 내려 한수의 물이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방덕의 진영은 낮은 지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관우는 사람을 시켜 한수의 물길을 돌려 우금의 전군을 수몰시켰습니다. 관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군을 쥐휘하여 배를 타고 기습했습니다. 큰 배 위의 병사들은 사방에서 둑을 향해 화살을 쏘아 올렸습니다. 방덕은 갑옷을 입지 않았지만 뛰어난 무예 덕분에 화살에 맞지 않았습니다. 밑으로부터 맹렬한 공격 압박 속에서 장군 동항과 부장 동초는 항복하려 했으나 방덕은 그들을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전투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오가 훨씬 넘도록 관우는 더욱 강하게 군사를 집중시켜 공격했습니다. 화살이 떨어지자 그는 단병, 짧은 무기로 계속 싸웠습니다. 방덕은 성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장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구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굳건한 선비는 명예를 훼손하며 살기를 구하지 않는다. 오늘이 바로 내가 죽는 날이다. 그는 결연한 의지로 끝까지 싸웠고 싸울수록 기세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물이 점점 더 높아지자 병사들은 모두 한복했습니다. 방덕은 기치를 든 한 명의 장군과 함께 가장 용맹한 두 사람으로서 활을 들고 화살을 걸어 작은 배를 타고 조인의 진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불어난 물 때문에 배가 뒤집히고 활과 화살은 물에 빠졌습니다. 방덕은 물에 떠내려가는 배를 붙잡았습니다.
그 후 주창에게 붙잡혔습니다. 방덕은 적의 손에 넘겨졌지만 여전히 당당히 서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완우가 말했습니다. 내 형은 한중에 있다. 너를 장수로 쓰고 싶으니 어찌 일찍 항복하지 않는가. 방덕은 관우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나의 위왕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천하를 위압한다. 너희 유비는 그저 보잘것없는 자일 뿐이다. 어찌 내가 위나라의 귀신이 될지언정 역적무리의 장수가 되겠느냐. 방덕을 회유할 수 없었던 관우는 결국 그를 베었습니다. 그때 방덕은 39살이었습니다. 관우는 방덕의 충의에 감탄하여 그를 정중히 매장해 주었습니다. 조조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렸고 방덕의 두 아들을 여후로 봉했습니다. 20. 하후돈. 부모님의 정열인데 어찌 버리겠는가. 그리고 눈을 삼키다. 삼국지 연의에서 조조가 여포를 포위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여포는 고순을 보내 합의성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성문 앞에서 두 군대가 맞붙어 격렬하게 싸웠는데 하후돈과 고순은 50합을 겨룬 후 고순이 물러났습니다. 하후돈은 그를 추격했습니다. 그때 조성, 여포의 장수가 덤불 속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조성은 활을 당겨 하후돈에게 화살을 쏘았고 화살은 정확히 하후돈의 왼쪽 눈에 박혔습니다. 하후돈은 너무 고통스러워 화살을 뽑아냈고 자신의 왼쪽 눈알을 질겅질겅 씹으며 크게 외쳤습니다. 부모님의 정열인데 어찌 버리겠는가. 그리고는 그 눈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후 말을 몰아 조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조성은 그런 충격적인 장면에 너무 놀라 그대로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조성을 찌른 후 하후돈도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조조의 진정한 맹장이었으며 그 후 대장군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21. 조홍. 천하에 저는 없어도 되지만 주공, 조조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조조가 낙양에서 매복에 걸렸을 때 한 말. 조홍, 자는 자렴, 패국 초현, 지금의 안휘성 박주 사람으로 조조의 사촌 동생입니다. 190년 조조가 동탁에 대항하기 위해 병사들을 모집했을 때부터 그는 조조를 따르기 시작했으며 중국 삼국시대 조위 건국의 공신입니다. 그는 조위의 든든한 대장군으로 여겨졌습니다. 와이스 토벌전에서 조조는 동탁과 한 헌제 유협을 추격했으나 동탁의 부장 서영에게 형양에서 매복당해 조조의 말이 죽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조는 패하여 퇴각했습니다. 이때 조홍은 기꺼이 자신의 말을 조조에게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천하에 소인은 없어도 되지만 주공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조홍은 동관 전투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조조는 그와 서황에게 동관을 10일 동안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마초의 도발에 조홍이 격분하여 싸우러 나갔다가 패배했습니다. 조조는 9일 만에 관문을 잃은 것에 크게 노하여 조홍을 참수하려 했으나 다른 장수들의 간언으로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후 조조는 전투에서 패해 도망치다가 수염을 자르고 옷을 내던져야 했습니다. 한참 후에 조홍이 와서 그를 구했습니다. 조조는 탄식했습니다. 만약 내가 자렴을 베었더라면 지금쯤 마초의 손에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22. 허소. 그는 태평성대에는 능력 있는 신하이고 난세에는 가능이다. 이것은 허소가 조조에게 한 말이다. 허소, 자는 자상, 연암 사람으로 당대 유명한 명사, 명시이자 인물평론가였습니다. 허소에게 인물평을 받은 자는 즉시 명성을 얻었습니다. 조조 또한 허소에게 자신에 대한 평을 부탁했지만 조조가 아무리 간청해도 허소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결국 허소가 외출한 틈을 타 칼을 들이대며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허소는 어쩔 수 없이 조조를 치세의 능신, 능력 있는 신하, 난세의 간웅, 간사한 영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조는 이 말을 듣고 활짝 웃으며 떠나갔습니다.
이중티에는 허소가 조조를 능력 있는 신하로 살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간웅으로 천하를 혼란에 빠뜨리고 싶어 하는지는 그가 살았던 시대와 조조의 주관적인 염원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고 분석합니다. 조조는 난세에 살았으니 간웅이 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3. 조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잘못 보았고 지금도 잘못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못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이고 일찍이 남이 나를 잘못 보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없다. 당시 조승상이라 불리던 조조는 진궁에게 거침없이 욕설을 들은 후에도 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궁은 늘 직설적인 사람이다. 그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나에게 두어 마디 욕했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내 털 한 오라기도 잃게 할 수 없다. 게다가 진궁의 말은 이치에 맞고 옳다. 계속 욕을 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술을 마시자. 내가 조조라고 해서 뻔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일찍이 세상의 세속적인 강상과 윤리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간웅이라고 말하지만 나 같은 간웅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스스로 군자라고 자랑하지만 모두 나 같은 간웅의 손에 패배했다. 만약 군자가 되는 대가가 모욕당하고 짓밟히고 소멸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면 나는 나의 원대한 포부를 이룰 수 있는 간웅이 되겠다. 예로부터 간사함이 충실함 같고 거짓이 진실 같아 충의와 간악함은 겉모습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다. 어쩌면 예전에도 너희는 나 조조를 잘못 보았을 것이고 지금도 잘못 보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이고 일찍이 남이 나를 잘못 보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없다. 조조는 죽기 전 조정의 문무백관과 자신의 아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잘못 보았고 지금도 잘못 보고 있으며 미래에도 잘못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이고 일찍이 남이 나를 잘못 보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없다. Wise, thoughtful, engaging. 24전. 조조, 오직 재능 있는 자만이 등용된다. 관우는 조조에게 붙잡혀 조조 진영에 몸담았지만 그의 마음은 한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조와 미리 약속하기를 유비의 소식을 듣는 즉시 유비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조는 한편으로는 동의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관우가 인장을 걸어두고 떠나 5관 참육장, 5관문을 지나 6장수를 배는을 행했을 때도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지 않고 오히려 관우에게 통행증을 주어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관우는 조조에게 돌아가지 않았지만 조조의 휘하장수 중 누구도 조조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사람을 쓰는 데 있어 그 사람의 지위나 출신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조조에게는 유재시거, 즉 오직 재능 있는 자만이 등용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매우 특이하게도 재능만 있다면 누구든 중용되었습니다. 조조는 사람을 쓰는 법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인재를 얻기 위해 그는 유재시거라는 수단을 아끼지 않았으며 현명한 인재를 모집하여 천하의 인재들이 조조의 휘하로 모여드는 것이 마치 물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조조의 인재 모집 방법 중 하나는 적의 인재를 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항상 현명한 인재를 구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시기와 질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조조는 사람을 쓰는 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분명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조가 의심이 많았고 게다가 시기심도 강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재능을 중시하여 중하층 계급의 많은 현명한 인재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기회를 주었고 동시에 미천한 출신 영웅들에게도 재능을 발휘할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조조의 인재 활용법은 후세의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25. 제갈량, 모사제인, 성사제천. 제갈량은 유비의 아들을 온 힘을 다해 보좌했습니다.
그는 6차례 기산으로 출정하여 위나라를 정벌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삼국지연의 제103회에서 제갈량은 사마이 부자와 그 군사들을 계곡 깊숙이 유인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짜내어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동시에 마른 장작과 횃불로 계곡 입구를 막고 불을 질렀습니다. 사마이 부자와 병사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방에서 타오르는 불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계곡 안의 불길을 모두 꺼뜨렸습니다. 사마이 부자는 이 기회를 틈타 포위망을 뚫고 도망쳤습니다. 이때 제갈량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숨을 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 조상들의 천시지리인화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의 뜻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고인의 지혜 채널에 삼국지연의 26가지 명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최신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